자, 어제 오늘 이틀 정세균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는지 몰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총리 인준 청문회를 한다면 총리 청문회를 한다고 언론들이 그러니까 어제 화요일 날 했으면 월요일 날부터 떠들고 지난주부터 떠들어서 쟁점이 뭐고 이래 가야 되는데 어느 언론도 정세균의 의혹을 갖다가 제대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세균이 어제 여당 의원이 이렇게 제출을 요구한 납세 자료마저도 사생활 침해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정세균이 어제 이야기를 한 말이 총리가 되면 대통령에 직언해서 협치 내각을 건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째 지가 총리가 되면 협치 내각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검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 납부나 체납 내역을 갖다가 제출하는 것이 기본인 겁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세금을 낸 여부를 갖다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박영선이 추미애 때부터 지금 이 정권의 현역 장관들이 기본 서류를 내지 않더니 지금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이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채 모든 자료를 다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야 의원들이 요청한 국세 납부 체납 내역 관련 자료 57건에 대해 모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사상 처음일 거라 봐요. 그래서 여당 의원인 박강원이 원혜영, 박경미가 요구한 세금 관련 자료도 지금 안 냈다는 거예요. 야당은 정세균이가 2014-15년에 급여보다도 많은 카드값 기부액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동안 들인 돈보다 더 많은 내용을 카드로 기부로 썼다. 그래서 소득세를 다른 수입이 있었을 건데 신고하지 않고 탄로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014년에는 장녀, 15년에는 장남 등의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죠. 참 결혼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이 각각 1억 5천이었다. 이러면서 애들 결혼시키고 3억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라도 축의금이 이렇게 많을 수 있냐라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거의 후원회 수준의 축의금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지금 정세균이가 독립생계자라면서 2014년부터 장남 재산도 지금 고지하지 않고 있어요. 장남이 지금 대기업에 6개월, 공공기관에 1년 8개월 근무한 다음에 이 프랑스에서 유학했는데 장남이 졸업한 이 파리에 있는 MBA 과정 거기는 최소 학비가 연간 8천만 원 이상이 드는데 그런데 정세균은 2015년 말에 대학 강의에서 내 아들도 취업준비생이라 이래 말했어요. 그러면 취업준비생이던 아들이 어떻게 2014-15년에 독립생계를 유지하며 8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재산 공개, 즉 취업 준비하던 사람, 또 파리에 유학 간 사람, 그런 아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가에 대해 2010년부터 16년까지 사이에 그걸 통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들한테 제가 볼 때 아마 불법 정려를 하고 돈을 그냥 준 거죠. 그리고는 아들이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밝힐 수 없으니까 지금 못 밝히겠다고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제 이제 청문회에서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국회의장의 총리 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세균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면 상권 분립 파괴지만 자기는 현역 의원 신분이다 이래 말하면서 자, 총선이 끝난 뒤에 제 정당 여러 정당들이 다 참여하는 협치 내각을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개헌도 하기 전에 벌써 이원 집정부제적인 요소를 담은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 너네들도 넣어줄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하겠다. 자, 그러면서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정파와 함께 협치를 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개헌에 대해서 21대 국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뒤 1년 그 이후에 1년이 적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두 자녀 축의금 3억은 40년간의 품앗이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에게 협치 내각을 건의할 거랬는데 이거는 문이 허용하지 않고 정세균이 아무리 청문회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지요. 이미 정세균을 임명할 때 그리고 이낙연을 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내보낼 때 이자들은 총선이 끝나면 다음 대선보다는 호남 주자들을 앞세워서 이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대선을 생각한다면 호남 주자들을 앞세우지 않았을 거다. 제가 그 포인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딱 제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런데도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요즘 뭐라고 할까요? 고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해서 내가 빛의 속도로 지어버렸는데요. 누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하고 또 정세균을 지금 총리로 임명하고 이낙연을 선대위원장으로 빼고 그래서 사실상의 영남 PK 주자를 별 신경을 안 쓰는 모습 조국 이후에 그거는 이자들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총선 승리 이후에 도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자, 그래서 고루한 거는 그 사람이 저를 보는 시각이 고루한 거지 제가 고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국 내각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협치 내각을 문재인에 말하면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총리가 가진 장점을 다 합쳐서 명총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개헌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이 32년 차다.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이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의 적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집중되어서 입법, 행정, 사법의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자기 출마에 대해서 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없을 건데 뜻이 있거나 없거나가 무슨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동형 비례대표 공수처 등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았지만은 아쉽다 이러면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여야가 함께 추천에 관여하게 되어 있다며 그것을 제때 하지 않고 지연되면 출범이 어려우니 시간대로 밀어붙이겠다. 함께 관여하는 게 아니라 수적으로 저것들이
많게 해놔서 야당은 둘러리만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보면 결국 정세균은 지금 문재인과 대선이 끝나면 위원집정부제 개헌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위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면 과거에 개헌을 하려는 대통령들은 임기를 단축하겠다. 또 아니면 내가 노무현처럼 차라리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한국당에도 자리를 주겠다. 과거에 노무현은 퇴임 이후가 걱정되어서 그런 제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서 하려다가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이원집정부제로 가는데 이 정권은 지금 검찰의 권한도 다 해체하고 문의 독재를 강화하면서 이원집정부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상황인 상황에서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것을 지금 고려하면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원집정부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것들 뜻대로는 절대 안 될 겁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독재를 강화하면서 이원집정부제로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행태로든 자기들 비리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 선거도 없애버리고 문재인 자기 이후에는 대통령이 없다. 지금 그걸 또 만들려고 하면서 지가 하는 동안에는 지가 온갖 독재를 다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좌파가 3분의 2쯤 우위를 점하면서 그야말로 좌파끼리 돌아가면서 다 해먹고 우파한테는 가끔씩 좀 자리 몇 개 던져주면서 붙여서 그야말로 의용 정당으로 만들어 끌고 가겠다라는 게 지금 이들의 계획임이 정세균이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세균은 화성 동탄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또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용 전 의원에게 지금 동탄의 개발 부지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신장용 전 의원이 시세 차익을 수십억 남기고 토지를 공유받는 과정에서 차익의 일부가 정세균에게 흘러가지 않았냐고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2014년 수입보다 지출이 2,700만 원이나 많았는데 재산이 3,800이나 증가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의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 낸 거 한번 내봐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예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세균이는 이 돈 문제에서 문제가 여러 차례 지금 있는데요. 자, 본인이 직접 청문회에 나갔거나 또 청문회에서 이 청문위원으로 들어간 11번의 청문회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상이 되든 지리자가 되든요. 자, 그런데 자기 개인 싱크탱크, 이 사람 대권 나갈 것처럼 싱크탱크 국민시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수천만 원을 지원을 했고 배우자 상속분인 7억짜리 포항에 임야를 위장 매매했다라는 지금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정세균이가 포항에 32억짜리 땅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재산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인 명의로 포항의 북구 장성동 일대에 6만 한 5천 평방미터의 토지 32억 이상 되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3, 40년 전만 해도 그림자도 볼 수 없던 땅에 20년 전부터 아파트나 체육시설 둘레길이 들어서서 산책로가 되고 자, 이런 땅이라는 겁니다. 새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도심에서 1km 떨어진 곳이지만 휴대폰도 잘 안 터지고 멧돼지 출몰이 된다 하는 데인데 여기에 지금 2004년부터 이제
이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미군 부대가 철거되고 그러면서 땅값이 2012년부터 꿈틀거리니까 배우자 명의의 산 앞으로 이 도로가 들어선다니 땅값이 올랐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작년 이 평방미터당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자 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인이 상속한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포항 땅이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는 부분에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확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보면 정세균이가 국회의장을 할 때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국회 차원의 포항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사람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용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의 뜻을 은근히 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자들은 아마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대선을 다시 치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